자, 이제 파트 2에서 물권법으로 들어옵니다. 교재는 이제 158페이지죠. 158페이지에서 물권법 총솔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좀 힘드셨죠? 아마 이제 이게 이런 경우에 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단 말이죠. 아, 내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꼭 따야지. 결심을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맘때쯤 오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세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를 뭐 그냥 괜히 시작해서 이게 먼 곳에 몰라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지금 민법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해결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물권법을 할 건데요. 물권법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일단 물권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을 잘 내겠죠. 그래서 물권법에 대해서 거의 40% 가까이 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물권법은요, 공부할 때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민법 총칙은 들을 때는 뭔가 좀 이거 뭐 알겠고 막 잡혀요, 그죠? 근데 막상 동영상 꺼놓고 책을 보면은 뭔 소린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못 맞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물권법 부분은 공부할 때는 조금 뭐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것 같지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 물권법 부분은 2차 과목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공시법, 지적법, 세법, 공법, 중개사법, 뭐 모든 2차 과목에 뭐냐면 기초로서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은 2차 과목의 기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물권법을 또 잘하시면 2차 과목도 또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물권법 부분, 지금 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요. 이 물권법까지 좀 이렇게 지치더라도 끝까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158페이지 오시면 1. 물권 1절 물권의 본질에서 1. 물권의 의의가 나오고 물권에 뭐가 나오냐면 특징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기초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일단 물권의 의의, 물권이 뭐냐? 제가 교재에다가 좀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이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 다음에 물권이 나오면 또 뭐가 나오냐면 세트로 채권이 등장해야 돼요. 채권은 뭐냐면요, 특정인,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 해서 대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도 더 설명드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이 소유권은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이 되는 거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갑에 대한 권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대물권이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뭐죠? 대인권입니다. 됐죠?
그럼 2번 물권의 특질해가지고 1번 뭐가 나오냐면 지배권.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서 뭐죠? 직접적 지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물권은 지배권이다, 직접 지배권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고요. 지배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간접 지배권이라고도 해요.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이 있으면 어떻게 만족을 얻냐면요, 요 물건으로부터 직접 지배를 해서 뭘 얻어요?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지배해서 스스로가 알아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은 결국 물권자는 그 물건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접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안 그래요. 우리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때 채권 자체가 을에게 직접 만족을 주나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면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아이고 돈을 떼어먹을까 봐 무서워서 뭐죠? 불안불안하잖아요. 이 채권자인 을에게 만족이 생기는 건 언제 만족이 생기냐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배권이 아니다, 간접 지배권이다. 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그때 비로소 만족을 얻기 때문에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 나와요. 일단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자, 이거 받아들이자고, 그죠? 왜가 물권, 채권은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 자, 제가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는 제가 아파트에 전세권을 취득해가지고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이사 갈 집에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이랬을 때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쫓아내 달라고 전세권자인 제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은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뭘 받지 못해요? 협력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이상한 놈이 살고 있다면 전세권자인 제가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쫓아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사 갔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으면 집주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임차권 자체로부터 만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줘야, 이행을 해줘야 그때 비로소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기 때문에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쫓아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전세권자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고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요. 제가요, 임차권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지배권이 아니다. 타인의 협력이 있어야, 이행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뭘 얻기 때문에 만족을 얻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 이상한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희 교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왜 없냐면, 없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 민법 지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막 이것저것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해를 하시고요. 오해하시고 자꾸 막 이상한 논리에 따라서 막 암기를 해버리면, 기초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실력이 안 는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문제를 안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에 문제가 없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이상한 거예요. 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2달 동안 공부한 세상에 다 틀리네. 막 이런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민법 문제의 답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민법에서 물어보는 문제의 답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하는 게 답이라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에 부합한다면 공부 안 한 사람도 민법 문제를 뭐 할 수 있냐면 맞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신 분은 맞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틀려야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민법 문제의 답은 생각하는 상식과 달라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 때는 자꾸 상식적으로 그럴듯한 것을 골라서 답을 찾기 때문에 막 답 사이로 막 헤집고 다니고 빵점 맞고 10점 맞고 20점 맞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건 이상한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의 공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은 전세권과 같은 물건은 좋은 거,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후진 거, 이게 상식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채권이 임차권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주 답으로 잘 내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뭐가 좋고 나쁘고 문제는 나중 가서 다 한다면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뭐죠? 백지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건은 직접 지배권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되고요. 채권은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뭘 받아서요? 협력을 받아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개념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2번에 배타적 지배해가지고 물건은 배타성이 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그래서 비배타성이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요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다른 사람에게 중복해서 뭐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배타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타성의 결과 요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권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권리만 존재하게 된다. 이게 뭐죠? 일권주의고, 왜 생긴다고요? 물건의 배타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병에게,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더라도 병이 갑에게 또다시 1억을 빌려줬다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채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채권은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똑같은 객체에 중복해서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중요하기보다는 개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측 하단에 이 해가지고 이제 뭐죠? 절대권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노란색 쓸게요. 물권은 절대권이에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상대권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습관적으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민법에서는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예요. 또 민법에서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은 A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절대권이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주라거리면 뺨 맞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권인 거예요.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대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대유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물권은,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를 했더니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돼가지고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라고 버틸 수가 있느냐? 버틸 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면 병이 이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병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고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죠? 자, 물권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다시 말하면 갑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자꾸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주택 얘기한 건가요? 토지 얘기한 거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인가요? 없는 권리인가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겠지만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겨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겨요. 다시 한번요.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권리입니다. 만약에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다면 왜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이든 모든 임차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해야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감 잡히시죠? 자, 우리는 앞으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주택이든 토지든 건물이든 다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했던 거 할게요. 그죠? 첫 번째 예. 다 많이 했던 겁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안 갚으면 K가 A 건물을 강제 집행할까봐 을같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을 앞에 등기해줬다. 통정의 표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을 때 병이 선이면 소유권 확정으로 취득하죠.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병이 악이에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그러면 갑이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돼요? 아니면 직접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이죠. 자, 왜냐하면 보세요. 가장매매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예요. 을의 등기도 물론 뭐예요? 무효죠.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예요.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병에게도 직접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자, K도 병이 악이라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K는 병한테 직접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누구한테는 돈 달라고 못해요? 갑한테는 돈 달라고 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권리를 대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물권이 없이 뭐만 있다면요? 채권만 있다면 대의 행사해야 돼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해서 이 돈 가지고 너한테 못 판다 해가지고 병한테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했다. 3억 매매 계약을 하고. 이중 매매죠. 그죠? 이중 매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이 토지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텐데 갑을 대의해서 반환을 청구하나요? 직접 반환을 청구하나요? 직접이죠.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제2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자는 이유로 을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이요.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병의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을은 이때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죠.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아직 소유권은 없어요. 물권은 없어요. 갑한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죠.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병한테는 행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하는 거예요?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지금 제가 통정어휘 표시하고 이중매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까지 이해를 하셔야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했습니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다. 요거까지 꼭 이해해 두시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어떻게 해요? 연습장을 펴놓으시고 막 그려가면서 막 따져보시고 깨달음을 이 얘기구나 라고 좀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3. 권리의 양도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거죠. 물권은요, 강한 양도성이 있어요. 채권은 양도성이 약해요. 약한 양도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갖고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띱니다. 감 잡히시죠? 양도한다는 거는 주체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이런 물권들은 소유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대인권이에요.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양도성을 띠고요. 따라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에서 물권의 객체가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물권이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의의해가지고 2번 특정 독립된 물건에서 1번 물건에서 나와 있죠. 여기서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인데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란 유체물, 형체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다, 건물이다, 뭐 책상이다, 의자다, TV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유체물만 물건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까지도요? 자연력까지도 물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력,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도 다 뭐로 평가되냐면 물건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난방비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다가 구멍을 뚫었더니 그 구멍에서 따뜻한 바람이 싱싱싱 들어와요. 이게 절도입니다. 왜냐하면 옆집으로부터 뭘 훔치고 있냐면 온기를 훔치고 있는데 온기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뭐예요? 물건이니까 저는 뭘 훔친 거예요? 물건을 훔친 거예요. 뭐 에어컨 바람도 이것도 뭐예요? 물건이고요. 물론 전기도 뭐예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요. 우리 민법은 둘로 나뉘어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뭐라 그러냐면 동산이라고 해요. 물론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동산일 텐데 뭐라 들어가겠어요? 동산으로 들어가겠죠. 왜요?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기 때문에요?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생각해보죠. 토지, 부동산이에요. 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니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도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심할 것은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다 이런 게 아니라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것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아니에요. 왜요? 지게차로 뭐 할 수 있어요? 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앞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부동산이에요. 왜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수목은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이 나무가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 현재 사과가 열려 있어요. 얘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서 농작물이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이에요. 미분리 가실 안 딴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자꾸 농작물을 동산으로 이해하시면 막 이게 막 또 이상해지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토지와 정착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단하든 안 하든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인데 뽑으면 뭐로 바뀌냐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부동산인데 따면 뭐로 바뀌냐면 동산으로 바뀌는 거고요. 수목도 뭐냐면 부동산인데 자르면 뭐로 바뀌는 거냐면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 기본 개념으로서 꼭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큰 의미 없어요. 2번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3번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나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결과 우측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일물 일권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왜 설명 안 드리냐면 일물일권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물건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일물일권주의다 정도고, 실제로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만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뭐 토지다, 뭐 건물이다, 수목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64페이지로 가야죠. 그죠? 164페이지 오시면 제절 물권의 종류가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